네, 쿼크에서 빅뱅까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이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원자의 이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수업에 이 물질과 양자역학이라는 소제목으로 우리가 그 빛과 그 다음에 전자의 그 입자파동 이중성을 이해하려면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도입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양자역학에서는 이 빛과 파동의 그 이중성을 이 확률 해석을 함으로써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확률 해석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 측정의 의미가 달라진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역학의 그 파동함수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그거의 동력학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술하는 개의 이 에너지 고유 모드와 이제 에너지 고유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 원자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는 이제 핵과 전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원자가 가지는 이제 에너지 고유 상태들을 구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원자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이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원자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에 대한 이 원자 모형은 우리가 양자역학 체계를 이제 얻게 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양자역학을 이용한 원자를 이해하기 전에 그 중간 단계로서 어떤 원자 모형들이 있었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목할 모델은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인데, 이 러더퍼드는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이 원자에 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냈죠. 그래서 그 질량과 전하가 이 원자의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곳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원자라는 것이 그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에 음전기를 띤 전자들이 이렇게 이제 돌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러더퍼드 모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러더퍼드 모형은 아주 작은 크기의 핵주위를 이 전자들이 전기력에 의해서 궤도를 돈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 근데 금방 이게 그 전에 알려져 있던 이 고전 전자기학을 이용하면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전자가 이렇게 그 핵주위를 궤도를 돌면 이 전자의 운동은 이제 원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가속 운동이죠. 근데 고전 전자기학,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에 의하면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면 이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전자기파는 이 연속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근데 앞에서 봤듯이 이 원자들이 내는 빛은 연소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더 심각하게는 이렇게 전자기파를 내면, 그러니까 전자들이 에너지를 잃어서 그럼 점점 더 궤도가 작아지다가 결국 그 핵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도 이 맥스웰 방정식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제 붕괴를 해야 된다. 그럼 원자가 다 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크기가 줄어서 굉장히 작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고쳐볼까 하다가 이 1913년에 여기 있는 이 닐스 보어라는 분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그 과감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인데,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설명해야 될 게 왜 이 전자가 이렇게 가속 운동해서 전자기파를 내서 붕괴하지 않는가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죠. 근데 여기서 이 보어는 굉장히 뭐 일단 그 당시로서는 왜 그런지 잘 모르는 이제 재미있는 거를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 돌고 있는 전자들의 이 가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가지는 가운동량이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이 플랑크 상수의 이제 를 2파이로 나눈 것, 이것을 이 축약된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제 일단 플랑크 상수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이 플랑크 상수의 정수배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고전 역학에서 생각하면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연속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양자화돼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근데 사실 그 전에 그 플랑크가 했던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다. 그다음에 이 광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제 아인슈타인 뭐 그런 것들에 이 어떻게 보면 힌트를 얻어서 혹시 그 가군동량이 양자화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본 거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대략 그 이 전자들이 도는 운동이 원운동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가군동량이 양자화돼 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돌 수 있는 궤도도 특정한 궤도만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이 어떤 이 기준이 되는 반지름, 이걸 이제 보어 반지름이라 그러는데 그거에 이 정수 제곱배만 가능하다라는 거였고, 그런 궤도를 도니까 당연히 에너지도 이 양자화돼 있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넣어서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나를 봤더니 이 그 특정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수소 원자의 이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n 제곱으로 나눈 값만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그 수소 원자의 이제 에너지들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걸 이제 얻은 거죠. 자, 여기서 이 보어는 이제 한 가지 더 과감한 제안을 하나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 양자화된 이 궤도를 돌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상태는 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근데 이 요 그 상태들 사이에서는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전이가 일어날 때 요 에너지 차이만큼이 이제 이 전자기파, 그러니까 빛으로 나온다라는 거고, 근데 이 빛으로 나올 때 이때 이제 플랑크 관계식을 써서 이 빛으로 나오는 그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이 에너지 차이하고 h 곱하기 진동수, 그러니까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의 관계가 있다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고전 역학에서는 이런 식의 변화는 있을 수 없죠. 갑자기 여기서 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렇게 이 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 도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해보니까 그 에너지 차이 가지고 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거를 이제 이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사람들이 그 보어가 했던 제안들은 굉장히 황당하지만 어쨌든 결과가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너무 잘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거기에 뭐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 하이젠버그와 슈레딩거가 만든 그런 이제 양자역학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군동량 양자와 양자도약 이런 개념들을 이제 만들어냈다는 게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결과들은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얻은 수소 원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절묘하게 답만 맞았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비록 틀렸지만 이 양자역학의 기본이 되는 양자도약이라든지 이 가군동량의 양자에 대한 이런 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려면 원자에 있는 그 전자가 핵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회전 운동이 나오고 그러면 가군동량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역학에서 제대로 가군동량을 다루면 어떤 고유 상태들이 나오고 어떤 고유값들이 나오나를 이제 알아야만 이 원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나중에 결과만 받아들이더라도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가군동량이 뭔지부터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전역학에서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회전이라는 게 항상 어떤 축이 있죠. 이 축에 대해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전에 관련된 이 운동량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의도 이렇게 이제 R하고, 그러니까 요 거리하고 운동량의 크기를 곱한 양인데, 방향은 요 두 개의 이제 이런 수직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 고전적으로는 그러니까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뭐 반지름, 운동량, 그다음에 요 각도 이런 걸로 주어지는데, 당연히 이게 아무 값이나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 양자역학에 가져오면 양자역학에서는 그, 이제 파동성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파동 함수에 대한. 근데 그렇게 해보면 이 가군동량이 연속적인 값을 가지지 않고 이 이제 양자화된, 그러니까 띄엄띄엄한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떤 띄엄띄엄한 값을 갖게 되느냐? 여기 뭐 약간 복잡한 수식이 쓰여 있지만 결과만 보면 이렇게 이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유 상태가 이 두 개의 이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정수로. 그래서 이 하나는 이제 L이라고 보통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궤도 가군동량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군동량의 크기가 이렇게 양자화돼서 0, 1, 2 이렇게 정수배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근데 실제로 그 크기는 이제 L이면은 이 그 L 제곱이 이게 가군동량의 이제 크기의 제곱일 텐데 그 제곱이 L 제곱이 아니라 L 더하기 1의 이제 그 H바 제곱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그 보어가 가군동량의 양자화를 제안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군동량이 이 H바의 정수배가 된다. 그러니까 비슷하긴 하죠.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보어의 제안이 놀랍긴 한데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어는 이 H바의 정수배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정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루트 L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약간 복잡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이 그 보호에 따르면 L이 0인 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L이 그러니까 가군동량이 0인 상태는 안 나오고 1부터 시작했죠. 1, 2, 3, 4 이렇게 가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L이 0인 상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군동량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보호의 경우에는 그런 가군동량 상태가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제 양자역학을 통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가군동량의 크기가 0, 1, 2, 3, 4로 갈 때 각 그 가군동량에 대해서 이 그러니까 가군동량을 이렇게 특정한 축에 대해서 이렇게 그 투사를 했을 때 그 투사한 크기도 양자화된다라는 뭐 약간 그냥 직관적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이 1이다 그러면 그 1을 내가 어떤 특정한 축에 이렇게 투사를 하면 그러니까 진짜 크기는 1이니까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그걸 내가 투사를 하면 예, 그러니까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양자화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특정한 이제 축방향의 그기를 이제 이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그 궤도 운동을 할 때 생기는 이 자석의 세기 그걸 이제 이, 이 마그네틱 모먼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의 크기와 관련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기 양자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로 이 가군동량의 상태를 다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어진 L 값이 주어지면 이 자기 양자수의 값은 마이너스 L에서부터 1씩 키워서 L까지 가는 이 값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이면 그냥 0 하나만 가능하고 1이면 마이너스 1, 0, 1이 가능하고 2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2L 더하기 1개의 이제 가능한 자기 양자수 값이 있다. 그래서 L은 계속 커져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자화가 된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그 양자역학의 이 가군동량에 대한 결과입니다. 좀 어렵죠? 자, 이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이 원자 문제, 그러니까 그 원자 중에서도 일단 제일 간단한 게 수소 원자,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있는 수소 원자니까 그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 풀어서 에너지 고유 상태들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좀 비교를 위해서 먼저 고전역학에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핵과 전자가 전자기력으로 이렇게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가 비교를 해보죠. 근데 보통 이런 걸 이제 고전역학에서는 이체 문제라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이 궤도가 이제 한 평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할 수 있는 태양계 행성 궤도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력이나 중력이나 다 R 제곱분의 1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뭐 벗어나는 거 왜? 속박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건 전자가 속박되어 있는 경우니까 원궤도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타원 궤도를 이제 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궤도의 크기나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와 가군동량으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러더퍼드 모형하면서 설명했듯이 그래서 이 타원 궤도를 돌면 이게 그 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이 전자기파가 방출돼서 이제 붕괴하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자, 이 똑같은 문제를 내가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 결국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너지 고유 상태라는 것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동에 대한 고유 상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우리가 우리가 파동을 배울 때 이 줄의 고유 상태 아니면 그 사각판의 고유 상태 또는 뭐 와인잔의 고유 상태 같은 걸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유 상태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그래서 이 전자의 고유 상태는 이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개의 상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고유 상태가 3차원이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다양한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세 가지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주양자수라는 거고 보통 이제 n이라고 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궤도 가군동량하고 그 궤도 가군동량의 자기양자수.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가군동량을 다뤄야 됐던 이유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생겼는가 파동 함수가 이게 여기 이제 이 그림에 이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주양자수는 이제 1, 2, 3, 4 이렇게 갑니다. 그걸 n이라고 썼는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에너지 또 이렇게 구해놨죠. 에너지 고유값을 구해놨습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요 주양자수 다음에 이 궤도 가군동량에 따라서 또 모양이 크게 달라지는데 궤도 가군동량이 이제 0인 것을 보통 S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P는 1인 거고 D는 2, 이제 F는 3 이런 식으로 가는데 L이 0인 경우는 이렇게 이 구대칭이 있게 생겼죠. 그 다음에 L이 1이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형태. L이 더 커지면 조금 더 복잡한 모양이 되고 거기에 이제 주양자수가 커지면 그 전자가 분포하는 이 공간의 크기가 이제 커진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 다양한 고유 상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이 에너지 고유값이 얼마나 되느냐죠.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호 모형에서 봤던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 모형의 놀라운 점이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니까 틀린 가정에서 출발을 해서 했는데 기가 막히게 이 답만 맞췄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답을 맞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했고 그 덕에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의 그 체계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답을 맞춰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에너지 준위를 갖는데 여기 보면 이 에너지 준위는 이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이 주 양자수에만 이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궤도 가군동량이나 자기 양자수에는 이제 관계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에너지 고유 값을 갖는 이 고유 상태가 여러 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을 겹침 상태라고 부르고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각 n에 대해서 n이 1, 2 이렇게 가는데 이 겹침 상태의 수가 이 n 제곱개씩 있게 됩니다. 이게 그 가군동량 상태가 다른 상태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통해서 수소 원자 같은 문제를 풀면 어떤 에너지 고유 상태를 얻고 어떤 에너지 고유 값을 얻는가 이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 이제 그럼 전자가 더 많아지면 복잡해지겠죠. 각 전자마다 또 상태가 있을 테니까.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데 이 기초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수소 원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일단 기억에 담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 수소 원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만 풀면 원자를 이해할 것 같지만 여기에 이 복잡한 요소가 이제 더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전자라고 하는 것이 스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그 전자의 스핀은 이제 2분의 1인데, 그렇게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는 페르미온이라고 불러서, 이 페르미온은 이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그 이 원리를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 원자의 고유 상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다를 알아야 이 원자를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게 조금 왜 이렇지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 물리학과 이 그 학부에서 이 양자역학 같은 거 3학년 때 가르치는데 그때도 그왜 전자라는 게 스핀이라는 걸 가지지? 그다음에 그렇게 스핀이 있는 입자들 중에 어떤 거는 페르미온이 돼서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이게 설명이 간단치 않아서 일단 그런 게 있다라고 외우라고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 더 알게 될 거라고 이제 이러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장황하게 이제 미리 겁부터 줬는데 이게 어쨌든 이런 그 이 입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대로 다루려면 결국 이 양자역학하고 이 특수상대성까지 합쳐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루는 방식을 이 양자장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양자장론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이 양자역학을 적용했는데 사실 양자역학이 출발을 할 때는 빛과 전자 그러니까 둘 다 입자성, 파동성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양자역학이 생겼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계속 전자만 다루고 있죠. 빛은 사라졌어요, 갑자기. 왜 빛에 대해서는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 얘기 안 하고 뭐 이러느냐? 예, 빛에 대해서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빛이라는 건 항상 빛의 속력으로 다녀요. 굉장히 빨리 다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수상대성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빛에 대한 양자역학을 하려면 우리가 이 질량이 없는 입자인 광자를 다뤄야 되고 이건 어떻게 얻는 거냐면 전기장, 자기장을 직접적으로 거기에 양자역학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양자장 이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렇게 다루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자도 제대로 다루려면 특수상대성에 맞춰서 이렇게 그 장 이론으로서 다뤄야 되는데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 경우에는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도 잘 다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다루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 장을 양자화하면 항상 나오는 결과가 입자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유 상태가 입자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입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반입자 상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자와 반입자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이 소멸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없던 입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수상대성에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고 새로운 입자도 에너지로부터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다 가능성이 열리고 그게 양자역학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양자장론을 해보면 이 입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특수상대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 행동하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입자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류를 해보면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것과 스핀이라는 거를 이제 이 입자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특성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질량은 뭐 익숙하니까 이렇게 운동 다룰 때부터 나오던 건데, 근데 여기에 가운동량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입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운동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스핀이라는 건데, 이 스핀이 여기다 굳이 이제 가운동량이라는 것도 갖다 붙여놓은 이유가 이게 가운동량하고 비슷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동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공간에서 회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 스핀도 이 회전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자화된 그러니까 고유 상태들의 그 결과가 이 가운동량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똑같이 양자화되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 궤도 가운동량에서는 가운동량의 크기가 정수부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플랑크 상수에.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가는데 스핀의 경우에는 반정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0,
2분의 1, 1, 3, 2분의 3, 2 이런 식으로 이 중간중간 값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전자는 이 스핀이 2분의 1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전자의 이 성질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전자가 스핀의 2분의 1이다라는 건.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해보니까 입자들이 생성 소멸이 되니까 전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전자가 여러 개 있는 상황을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자의 반입자도 나타나고, 근데 이렇게 그 똑같은 입자가 굉장히 여러 개가 등장을 하면 이 양자역학에서는 조금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동일 입자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입자를 양자역학에서는 구별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입자라는 걸 우리가 추적해서 이건 1번 입자, 2번 입자 이런 식으로 이름표를 붙일 수 있다라고 그 생각을 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렇게 추적하는 것 자체가 그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면 1번 전자, 2번 전자 이런 식의 구별이 안 되고 그냥 다 같은 전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잘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전자들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 양자역학적 상태, 그러니까 뭐 에너지 고유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들이 이 입자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불변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자의 상태가 딱 고정이 되는데, 딱 하나 선택이 이렇게 입자를 교환했을 때 이 파동함수가 이 앞에 플러스 1로 똑같으냐 마이너스가 붙을 수는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럼 그냥 플러스 1 선택하고 말면은 편한데,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마이너스 1이 선택되는 입자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같은 입자를 교환했을 때 마이너스 1이 선택되는 입자를 페르미온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플러스 1, 안 바뀌는 거를 이제 보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입자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보손과 페르미온. 하나만 있을 때는 뭐 그 차이를 모르는데, 여러 개 있을 때는 이 성질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실제로 원자에서는 전자가 굉장히 여러 개 있죠. 그래서 그 원자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 원자의 상태에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자는 페르미온인데, 이 페르미온은 요 앞에 마이너스가 선택된다는 것 때문에 이 동일한 두 페르미온은 동시에 한 양자 상태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런 이제 규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이렇게 같은 이 스핀을 가지고 있으면, 스핀 상태가 같으면 못 어울리는 거죠. 한 곳에 같이 못 들어가고, 이 반대 스핀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되는 거죠. 이것을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그 이거는 이제 페르미온 입자에 대해서만 이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어떤 입자가 보손이고 어떤 입자가 페르미온이냐,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 양자 장론을 해가지고 약간 어려운 과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스핀과 관련이 있다 이게. 그래서 스핀이 정수이면 보손이 되고 스핀이 반정수이면 페르미온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는 스핀이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페르미온이 되고, 이 파울리 베타 원리를 이제 만족해서 이 같은 상태에 두 개의 전자가 같은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자, 뭐 약간 한 번 들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해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룰이 적용이 돼서 이 뒤에 보면 우리가 전자가 많은 원자에서 이렇게 그 원자의 고유 상태들이 저 원칙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자의 고유 상태에 대해서 너무 말하고 이 수식으로만 이제 배운 것 같으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그 형상화해서, 사실 이 형상화 과정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충 이 전자들의, 그러니까 원자에 있는 전자들의 고유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에너지 고유 상태들을 이렇게 약간 그 모양을 구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것 정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가시라고 이제 이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되나, 이거를 일단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설명이 약간 더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제까지 익힌 이 양자역학의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원자의 이해에 도전해 봅시다. 어, 먼저 이 원자의 실상부터 알아야겠죠. 자,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 그랬는데, 그 단위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종류를 이제 원소라고 부릅니다.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게 모두 이 118개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 중에 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이 94개고, 이 뒷부분 원자 번호가 굉장히 큰 것, 95에서 118까지 이 24개는 이 자연에는 없고, 이제 인간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합성해낸 이제 인공 원소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원소가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다 이름표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그 이름표를 뭘로 붙이냐면 이제 원자 번호라는 것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 번호는 이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로 나타낼 때는 그러니까 핵의 전하를 전자의 전하가 기본 단위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 전하가 작은 수소 원자 1이고, 또 해서 쭉 올라가서 이제 점점 더 크면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핵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터인데, 그때 보면 이 핵이 가진 전하라고 하는 건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수고, 그다음에 이 원자라는 게 이 기본적인 상태가 이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핵이 가진 양의 전하와 전자들의 음의 전하가 합쳐서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수와 이 전자의 수가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이 핵이 가진 전하의 크기도 되지만 결국 그 원자가 거느리고 있는 전자의 수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118개인데 쭉 일렬로 나열하면 알아보기가 힘든데, 근데 이거를 이제 열심히 원소의 성질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식의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건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쭉 이어져 오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낸 건데, 이것을 이제 원소 주기율표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이쪽 이 행이 있고 이제 열이 있는데, 이 행은 이제 피어리어트 주기 번호라 그러고, 이 열로 있는 거를 이제 그룹 번호라 그러는데, 우리 말로는 이제 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가 돼 있죠. 그래서 1족, 2족, 3족 이렇게 해서 쭉 18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족에도 이름이 이제 몇 개는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1족은 이 알칼리 금속이라 그러고, 2족은 알칼리 토금속 이렇게 부르고, 반대편 맨 끝에 있는 이 18족은 이 비활성 원소, 비활성 기체 이렇게 보통 부르고, 그 앞에 있는 이 원소들은 이제 할로겐 원소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게 이렇게 배열해 놓은 이유가 이렇게 같은 열에 있는 이 원소들은 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더라 라는 거고, 이게 이제 원소의 주기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걸 원소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일단 목표가 되는 게, 그래서 저 원소 주기율표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저 주기율표가 왜 나왔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까 이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죠. 근데 그걸 이제 원소의 주기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설명을 하자면, 이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이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기적인 변화를 보인다 하는 게 원소의 주기율이고, 몇 가지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이 원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원자의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 요게 이제 이 헬륨 같은 걸 거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리튬이 되면 이렇게 풀쩍 뛰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의 크기가 줍니다. 근데 전자가 더 많아지는데 왜 크기가 주느냐? 예, 핵의 전하가 더 커서 더 강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나트륨이 되면 다시 커졌다가 줄고,
그 다음에 칼륨이 되면 다시 커졌다가 줄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커지는 요 영역이 보니까 아까 보니까 여기 있던 요 알칼리 금속들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을 가서 여기로 오면 원자의 크기가 이렇게 확 커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 놓은 게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데, 이거는 내가 이 맨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냐인데, 지금 이거는 여기 보면 그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큰 게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원소들인데, 이게 어디 있는 원소냐면 요 맨 끝에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불렀던. 근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자들은 전자들이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들어 있어서 하나 떼내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쪽에 있는 거는 이 전자 하나 떼어내기 되게 쉽다. 이게 알칼리 금속들은. 근데 그게 또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주기율이 이제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원소를 배열할 때 이렇게 이 주기율에 맞춰서 이렇게 나타내면 보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주기율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기율표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 설명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원자의 크기가 줄어들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하면 원자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 방향으로 갈수록 이제 금속성이 커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비금속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비금속 원소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금속 원소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118개나 되는 원소들이 왜 저런 이 성향들을 보이는지, 그러니까 원자 번호에 따라서 저렇게 되는지, 우리가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저거를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원자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원자 번호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걸 봤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이제 그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약간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 핵이 있는데 핵 주변에 전자들이 이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결국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전자들이, 그러니까 원자들이 전자들을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화학 반응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질들은 결국 전자들이 이제 어떻게 분포하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제 어떤 상태에 있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 그 어떤 원자에 전자들이 몇 개가 있고 그게 어떤 상태에 있을 거냐? 그럼 일단 전자가 몇 개 있을까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니까 결국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그게 바로 원자 번호인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핵의 전하하고 전자의 수가 이렇게 바로 원자 번호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원자의 성질이 이제 굉장히 이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약간 더 설명을 하자면, 그럼 핵의 전하는 그럼 어떻게 결정되냐? 네, 그 이제 그 다음에 이 핵물리학을 좀 다룰 때 조금 더 설명을 이제 할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핵 속에 있는 전하의 크기는 핵의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 이게로 결정이 되는데, 그럼 양성자가 몇 개 있는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거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어주는 힘이, 강력이라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양성자가 많이 모이면 이 전기적으로 서로 밀어내죠. 그래서 잘 못 뭉쳐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이제 서로 조화를 이뤄서 이렇게 이 핵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양성자 수에 제한이 생깁니다. 왜냐면 너무 많아지면 전기적 반발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 강력으로 붙잡아 두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118개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원소가 118종이 이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소의 종류가 왜 118개냐라는 문제는, 이게 이 핵과 전자의 양자역학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핵 속에 들어가서 그 핵물리학으로 이제 그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다라는 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전자가 몇 개 있느냐가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라는 게, 원자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이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교환하거나 공유해서 생기는 거라서, 이 전자가 이제 몇 개나 어떤 상태로 있느냐가 되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나타내는 게 이 전자의 질량이 나오고 전자기력의 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전자의 질량이나 전자기력의 세기라고 하는 건 그냥 이거는 법칙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자연에.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도 고정되어 있는 거고 전자기력의 세기도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결국 원자마다 달라지는 거는 전자의 수죠. 그래서 원자는 전자가 몇 개 있느냐 가지고 이제 모든 화학적 성질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 주변에 전자가 많이 모여 있으면 그럼 그 전자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아까 우리가 수소 원자에서 봤듯이 수소 원자엔 전자가 하나 있지만 그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너지 고유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많은 고유 상태 중에 그럼 수소 원자가 진짜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예.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그 고유 상태들 사이로 전자가 옮겨 다닐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양자 도약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도약할 때 이제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이제 빛이 나온다. 근데 이거는 그 양자역학적인 이 원자 설명에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물론 그거를 나중에 이 전자기 상호작용으로 다 설명이 이제 됩니다. 이 전자의 상태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전자기파가 나온다라는 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에너지를 이제 받아들이면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가고 에너지를 방출하면 더 낮은 상태로 가는데 그리고 그거의 결과는 결국 제일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가 있는 게 제일 안정이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건드리지 않으면 제일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닥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자에는 바닥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n이 1이고 이 궤도 가운동량이 이제 L이 0인 그 상태가 에너지가 가장 낮았죠. 그러니까 그게 바닥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전자가 많아지면 그 바닥 상태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는 대부분 바닥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원자를 이해한다라는 건 그 원자의 바닥 상태가 뭐냐를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자의 바닥 상태를 이해를 하는 데는 이 수소 원자의 고유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수소 원자의 고유 상태가 이 4개의 양자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양자수, 이 궤도 가분동량, 자기양자수. 근데 앞에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이렇게 3개만 있었죠. 근데 이 3개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건 바로 이 전자가 스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스핀이 2분의 1이고 이 스핀이 2분의 1인 거는 그 스핀과 관련된 또 자기 양자수가 있는데 그게 플러스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앞에서 궤도 가분당량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L이 1이면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2분의 1짜리는 이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2개가 있어서 그걸 나타내주는 이제 이 스핀 자기 양자수라는 게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이렇게 4개의 양자수로 다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에너지 고유값을 보면 이건 앞에서 봤죠. 그래서 이 수소 원자의 결합 에너지를 n제곱 주양자수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마이너스 붙여서 이런 값을 갖는데 그 주양자수에만 의존하고 네, 이렇게 되면 같은 에너지 고유값을 갖는 상태가 여러 개 존재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궤도 가분동량, 자기양자수, 스핀 자기양자수는 에너지를 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상태가 다 같은 에너지를 갖는 거죠. 그 앞에서 n제곱계가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게 지금 이제 스핀이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그 2배를 해줘서 이제 2n제곱계만큼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양자수가 n이 1이면 2개의 상태가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 n이 2면 그럼 여기가 4가 되고 8개의 상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은 에너지 고유값을 가진 상태의 수가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그럼 왜 그렇게 전자가 여러 개 있는 원자의 바닥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냐라는 건데 일단 전자가 여러 개 있으면 그럼 왜 그럼 이것들이 뭉쳐 있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핵이 큰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전자들을 다 붙잡아 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핵 주변에 모여 있는데 근데 전자는 음의 전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 전자들끼리도 전자기력을 작용을 할 겁니다. 서로 밀어내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일이 좀 복잡해지는데, 그럼 일단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이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전자끼리의 이 전자기력은 전자와 핵 사이의 전자기력에 비해서 작죠. 왜냐하면 핵의 전하가 크니까. 그러면 전자끼리의 이 전자기력은 일단 무시해 봅시다. 그런 거 작용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건가? 네, 그러면 그냥 순전히 핵 주변에 서로 상관없는 전자들이 계속 이제 모여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전자들이 가장 낮은 상태는 그럼 그 아까 본 그 수소 원자의 가장 에너지가 낮은 이 바닥 상태에 다 들어가 버리는 게 가장 에너지가 낮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전자는 페르미온이다라는 거죠. 근데 페르미온은 이 베타 원리가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 상태에 두 개의 전자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 거기에 그 두 개가 겹친 상태가 있다 그랬죠. 스핀 때문에. 그러니까 스핀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보통 그걸 이제 업 다운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스핀이 업 다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전자가 거기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자가 많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이 거기를 바닥 상태를 채우고 그거보다 한 단계 에너지가 더 높은 그 다음에 n이 1인 그 상태들을 채우는 거죠. 요번에는 그러면 n은 1에는 이 8개의 상태가 있다고 아까 그랬죠. 그럼 그 8개의 이제 전자를 이제 차곡차곡 채워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8개 채우면 앞에 2개 들어갔던 거에서 이제 10개까지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전자가 10개보다 더 많아지면 그 다음에 n이 3인 상태를 또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를 다 채울 때까지 이렇게 만들면 그 상태가 이제 가장 그 에너지가 낮은 그러니까 바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그 고유 상태들을 밑에서부터 하나씩 채워서 올라가서 전자가 차 있는 상태가 이제 가장 안정된 낮은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전자들 사이의 전자기력을 이제 무시했었는데 그럼 이걸 고려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는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서 수소 원자는 그 에너지 고유값이 주양자수에만 좌우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전자들 사이에 이 그 상호작용, 전자기력도 고려를 하면 이 에너지 고유값이 이 주양자수와 더불어서 이 궤도 가군동량에도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 이 겹침 상태 계산하는 것만 조금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주양자수와 궤도 가군동량 이 두 가지로 이제 에너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럼 요 정해진 에너지가 일단 이 용어를 하나 이제 배워둡시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같아서 이걸로 구분되는 이 에너지 고유값을 같은 에너지 고유값을 갖는 상태들을 묶어서 이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앞에서 영상에서 이 오비탈 그림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그 오비탈의 개념이 바로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에너지 고유값을 갖는 상태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오비탈들을 전자가 채우는 겁니다. 그럼 낮은 에너지 상태부터 채워 나가겠죠. 그래서 쭉 채우는데 그럼 그 한 오비탈에 있는 겹친 상태 수를 알아야겠죠. 근데 그게 바로 그 오비탈이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수고 지금 그게 이 주양자수와 궤도 가군동량이 있는데 그럼 궤도 가군동량이 그 안에 여기 이 자기양자수와 스핀 자기양자수가 다른 게 가능하니까 보통 이렇게 2 곱하기 2L 플러스 1만큼의 이제 여기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에너지 고유 상태를 우리가 이 오비탈들로 다 이렇게 이제 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오비탈을 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화학하는 분들은 이 표시 기호로 2개의 기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주양자수와 궤도 가군동량의 크기 2가지로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이 주양자수는 그냥 그 주양자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n 값을 쓰는 거죠. 그러면 그게 1, 2, 3, 4 이렇게 쭉 간다 그랬고 이 궤도 가군동량의 크기는 L로 썼는데 이게 또 0, 1, 2, 3, 4 이렇게 가죠. 근데 요 표시는
대신에 이제 여기도 숫자를 쓰면 앞에 주양자수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알파벳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0일 때는 S, 1일 때는 P, 2일 때는 D, 3일 때는 F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S 이렇게 2S, 2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 궤도 가군동량의 크기는 주양자수가 결정이 되면 그거보단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이면 이제 L은 0만 가능하고 예를 들어 3이면 0, 1, 2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오비탈 표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이 주양자수가 같은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이 궤도 가군동량이 같은 건데 이 궤도 가군동량은 주양자수가 커지면 거기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 오비탈의 에너지 고유값의 크기는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전자를 채워 나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자들끼리의 전자기력을 무시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주양자수에만 좌우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다 같았는데 이 전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 그 룰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n이 아니라 이제 n 플러스 l 요 더한 값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작을수록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요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대각선상으로 에너지가 같은 겁니다. 그럼 요 1S가 제일 이제 낮고 그 다음에 2S고 2P하고 3S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같고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이제 같은 에너지를 갖는다. 네. 사실은 같은 에너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 값이 먼저고 그러니까 요 값이 같을 때에는 n 값이 작을수록 더 이제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 화살표가 그래서 그 에너지가 커지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줄, 여기는 지금 이제 n 플러스 l이 그 3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4 이렇게 가는데 3에 해당하는데 같은 n 플러스 l이 3이더라도 n이 작은 2가 에너지가 더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가니까 그럼 전자를 채워 나갈 때 이렇게 여기 있는 화살표 방향대로 따라가면서 차례대로 전자를 채워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원자 번호를 알면 전자가 몇 개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그 전자를 저런 식으로 채워 나가면 그 어떤 오비탈까지 전자가 차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원자가 이제 바닥 상태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럼 그게 왜 이 원소 주기율표에 주기율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이 원소의 성질이 반복해서 비슷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건데, 자, 이것을 이제 알려면 이렇게 오비탈을 채웠는데 이 S와 P 오비탈이 다 차면 굉장히 안정된 원자가 됩니다. 사실 안정된 원자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전자를 떼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상태. 아까 보다시피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큰 족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 맨 이쪽에 있는 비활성 원소들, 비활성 기체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 S와 P 오비탈까지 이렇게 차면 그게 이 전자 껍질이 안정이 돼서 그러니까 그 안에 묶인 이 전자들은 안 돌아다닐라 그래요. 핵에 그냥 묶여서 이 화학 반응을 전혀 이제 잘 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S하고 P 껍질을 이렇게 채우다 가면 여기까지 딱 차는 그러니까 여기하고 그러니까 P 껍질하고 D 껍질 요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굉장히 안정이 되고 여기를 채우고 남은 것들이 전자가 몇 개 있느냐가 그런 이제 이 원자 그러니까 전자들만 다른 원자하고 이 전자를 공유하거나 교환하는 이 화학 반응들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건 이 안정된 껍질 그 바깥에 있는 전자들 그거를 이제 체외각 전자라고 부르는데 그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상태냐는 그러니까 가군 동량이 얼마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원자의 화학적 성질이 이제 좌우되니까, 그러면 이 체외각 전자가 같은 것들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같은 족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소 주기율표라는 게 보면, 그래서 이 오비탈을 어떤 식으로 채워 나갔느냐. 그래서 맨 이쪽은 이제 s 오비탈을 채워 나가는 것들. 그다음에 맨 끝은 이제 p 오비탈을 다 채운 것들. 그 거기서부터 하나씩 빠지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끝은 굉장히 안정돼 있고, 이쪽에 있는 건 전자 하나 남은 것들은, 그 안정된 거 바깥에 하나 돌아다니면 굉장히 이제 이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들은 화학 반응을 굉장히 이제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왜 여기에 있는 원자 번호들이 이런 이 특정한 번호, 이걸 이제 매직 넘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원자 번호가 2번, 10번, 18번, 36 이렇게 가느냐, 이게 이 이제 S하고 P 껍질을 채워 나가는 그 차례대로 이렇게 가는 그 숫자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에 나타나는 그 많은 그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들의 경향성을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을 가지고 이 원자의 바닥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렵긴 하죠. 예,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걸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걸 해서 이 원자의 성질, 그러니까 원소 주기율표를 훌륭하게 설명을 해냈다. 그리고 이게 이 양자역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원소 주기율표의 이해라는 굉장히 어려운 과업을 달성했기 때문에 뭐 남은 이야기들은 좀 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런 그 이해를 조금 더 다지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물질을 어떻게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이제 해봅시다. 일단 그 양자역학 가지고 다 풀어보면 원자의 크기도 정해지고 상태도 다 정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 정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나라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크기라는 건 어떻게 정해지는가라는 건데, 우리가 그 양자역학이 도입됐던 이유가, 그러니까 러더퍼드 모형이라는 게 이 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이거를 이 고전적인 물리학, 그러니까 이 뉴턴의 역학하고 맥스웰의 전자기학, 전자기 방정식을 가지고는 이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랬죠. 이 안정성이 없었어요. 이렇게 돌면 이게 가속 운동이라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이 핵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100억 분의 1초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원자의 크기가 10만 분의 1로 줄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여러분들 앞에 보는 모든 물체들이 순식간에 10만 분의 1로 크기가 다 줄어서 다 무슨 일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농담 삼아 땅이 꺼질 일, 이걸 그 한자 성어로는 기우라 그러죠. 옛날에 기나라 사람 중에 이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거 이제 걱정했던 사람이 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뉴턴 역학이나 그 맥스웰의 전자기학 가지고는 원자의 크기라는 걸 도대체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양자역학은 저 원자의 크기라는 걸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는 다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태양계 같은 거, 행성계를 이해할 때 보면 행성계의 크기가 다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왜 하필 그 거리에서 도느냐, 목성이 왜 하필 그 거리에서 도느냐, 이런 게 설명이 안 되는데, 원자의 크기는 양자역학이 정해주는 바에 따라서 모든 똑같은 원자는 원자의 크기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파동성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파동은 우리가 앞에서 다뤄봤을 때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뭐였죠? 바로 중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은 일반적인 상태가
고유 상태들의 중첩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회절, 간섭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중첩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폭이 좁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영역에 내가 팔을 다 모으려면 이 그 파장이 다른 그러니까 파수가 다른 많은 파들을 모아서 중첩해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질, 그러니까 그 물질 입자도 파동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 파동성에 의한 그 불확정성 원리가 그대로 들어오죠. 그러면 크기는 똑같은데 이 파수가 내가 파수에다가 이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운동량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크기와 파수 사이에 있던 불확정성 원리가 이제 크기와 운동량 사이의 불확정성 원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곱한 게 이 플랑크 상수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원자의 크기를 정해주느냐? 그러니까 원자에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에 전자가 돌아가면 그럼 둘 사이에 전자기력이 작용하니까 전자기력은 핵 근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세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고려하면 핵 근처에서 전자가 가면 갈수록 더 단단히 고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훨씬 더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줄여서 더 안정이 되는 거죠. 그걸 밖으로 이제 빛을 방출하든지 하면서. 근데 이렇게 더 가까이 가면 이제 양자역학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고전역학에서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이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핵 근처로 가면 이 전자가 있는 이 폭이 줄어들죠. 이 폭이 줄어들면 이 불확정성 관계에 의해서 운동량이 커져야 됩니다. 그 운동량이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핵 근처로 가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는데 너무 가까이 가면 이 불확정성 관계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너무 가까이 가면 그게 더 커지는 거죠. 그럼 결국 두 개가 타협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게 바로 거기서 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바닥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불확정성 원리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왜 우리의 물질이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렇게 전자기력에 의해서 이 아주 작은 크기로 되지 않고 이 원자와 같이 일정한 크기를 다 유지하게 되는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 모든 원자, 같은 전자의 개수를 가진 모든 원자는 이제 같은 크기, 같은 상태에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원자의 크기는 이렇게 이제 결국 우리의 그 양자역학의 법칙, 그다음에 그 전자기력의 세기, 전자의 질량 이런 걸로 다 결정된다라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된 이 원자의 크기가 도대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의 크기는 보통 1m 정도라고 보면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니까 100억 분의 1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원자는 왜 이렇게 작으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이 원자의 크기가 이제 앞에서 불확정성 원리로 정해진다 그랬는데 그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 양자역학을 도입해서 푸는 약으로 보면 이제 약간의 이 수식을 동원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이 이제 전자의 질량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 세기 그 외에는 자연의 기본 상수 그러니까 이런 걸로 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결정돼 있다라는 거죠. 원자의 크기라고 하는 거. 그럼 원자의 크기는 왜 이렇게 작으냐라고 물어보는 건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그냥 자연에서 정해준 크기로 있는 것이다. 그럼 그 올바른 질문은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거꾸로 물어야죠. 원자는 원래 그 크기인데 그 원자들이 모여서 사람이 되려면 왜 이렇게 원자가 많아야 되느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되려면 왜 이렇게 많은 수의 원자가 필요한가? 생각해보면 그게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정말로 많은 원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거는 원자 한두 개,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만 개 정도 모여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보가드로의 수가 10의 23승계 정도는 모여야만 이런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계속 이 크기에 관한 질문들을
조금 더 근본적인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사람은 왜 이렇게 크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는 별이나 행성은 사람에 비해서 왜 그렇게 또 훨씬 더 커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답을 구해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나중에 진지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제 분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원자는 양자역학 가지고 왜 원자가 그런 상태가 되는가를 잘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주변을 보면 물질이라는 게 원자 하나가 아니라 그 원자들이 다 모여 있죠, 대부분. 고체 같은 거 수없이 많은 원자가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에도 그 원자가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자들끼리 모여서 분자라는 걸 이루고 있습니다. 원자 하나씩 돌아다니는 건 그 비활성 기체라고 불렀던 정말 화학 반응 안 하는 그 친구들만 그렇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체들은 다 분자 상태로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소 원자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가 모여서 이게 이 분자를 이루는 게 훨씬 더 안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전적인 전자기학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에도 그러니까 분자가 왜 만들어지느냐에도 이 양자역학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 원자의 크기를 정했던 그 원리, 불확정성 관계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원자가 가까이 간다고 해봅시다. 두 개 가까이 가면 전자가 이 바깥에 있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겹칠 겁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핵과 핵이 서로 밀어낼 거예요. 그렇죠? 전자는 그 주변에 있는데 핵과 핵이 밀어내니까 아주 가까이는 못 갈 거고, 적당히 가까이 가면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 두 개의 핵이 전자가 두 개 있는데 두 개를 서로 공유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자 두 개가 특별히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전자다라는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유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원자의 크기 정하는 게 그러니까 요 전자가 이렇게 이 속박이 되는 요 크기가 줄어들면 운동량이 커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크기가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유가 되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크기가 늘어나죠. 예. 그러니까 델타 X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델타 P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델타 P가 줄면 운동 에너지가 줄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공유를 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원자가 붙어서 전자를 공유하면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또 효과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전자를 공유하는데 이 전자의 스핀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 스핀이 그 두 개가 다 업이나 다운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으로 이렇게 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도록 해서 공유를 하면 그게 훨씬 더 낮은 에너지 상태를 얻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좀 이 페르미온이나 전자가 페르미온이고 뭐 이 한 상태 공간적으로도 같은 상태에 못 간다 등등 좀 복잡한 설명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 이 전자 두 개를 한 개씩 내서 서로 공유를 하는데 그 전자 두 개가 이 스핀이 서로 반대인 상태로 공유를 하면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에너지 상태를 얻는다 하는 거고, 이 많은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뭉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뭉쳐 있는 거를 이제 공유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모여서 분자를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 체외각에 이제 네 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전자를 다 이 다른 원소들하고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 가장 안정된 게 이 S하고 P를 채우는 건데 S하고 P를 다 채우는 게 8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8개를 채우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서라도 8개를 만들면 굉장히 안정된 이제 이 원자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공유 결합을 잘하는 원자는 어떤 거냐? 그 체외각에 전자가 4개 있는 게 공유 결합을 할 게 제일 많잖아요. 4개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 6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이 4개는 이미 그러니까 무조건 공유가 돼 있는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어서 공유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남은 2개만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이제 공유 결합한 많은 물질들을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모든 원자들이 다 공유 결합으로 이렇게 뭉쳐 있느냐? 예, 그렇진 않고요. 이 다른 방식으로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이 더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이온 결합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금속 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그, 이, 그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일족, 그죠?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렀던 거하고 할로겐족하고는 할로겐족은 그러니까 그 안정된 그 이 껍질에서 전자가 하나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알칼리 금속은 그 안정된 껍질 바깥에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 둘이 만나면 그러니까 전자를 공유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하나 떼서 얘를 안정화시키는 게 훨씬 더 낮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전자를 얻어서 음전하를 띄는데 안정화되고 이건 전자를 하나 잃어서 양전하를 띄어서 안정화되고 그래서 이온 상태가 되는 거죠. 이온 상태가 되면 전하가 있으니까 하나씩 그거에 의해서 이제 서로 붙어서 차곡차곡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다닥다닥 이렇게 쌓기 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여 있는 걸 이제 이온 결합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그 매일 그 섭취하는 소금이죠. 그러니까 NaCl, 그죠? 염화나트륨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게 그 이온 결합은 강한 결합은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런 염들, 그러니까 소금 물에 넣으면 녹아버리죠. 녹는다는 게 뭐냐면 떨어져 두 개 붙어 있던 게 떨어져서 이온으로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결합 말고 이제 훨씬 더 정말로 단단한 결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게 금속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금속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금속 결합이라고 부르는데 그 금속 말고도 이렇게 그 결정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그러니까 결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 그 아까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그 금속들이라고 있는 그 이 위치에 있는 그 원소들은 이 체외각 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전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원자들이 아예 그 이렇게 때로 몰려서 규칙적인 배열을 한 다음에 전자들을 다 내놓고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집단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안정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강한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이 금속 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강한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금속 여러분들 해보시면 열을 가해도 잘 안 녹죠. 이게 이제 녹는 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금속 결합을 한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한 전자들은 어느 한 군데 소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그게 이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속이 이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많은 그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 게 이렇게 이 대부분의 결정 고체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전기를 이렇게 금속 같은 경우에 전기를 잘 통한다 그랬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원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자들을 공유하느냐 그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 굉장히 조금 이제 이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된 원자들이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 그 공유한 전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에너지 고유 상태들이 비슷한 에너지들끼리 막 모여서 이 띠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띠들이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존재를 해요. 그걸 나타낸 그림이 이제 여기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그림은 뭐냐면 이런 상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폭이 넓다라는 건 이제 상태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빈칸은 뭐냐면 요 에너지를 가지는 상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이런 걸 이제 이 에너지 띠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 구조가 생기는데 그럼 어떤 그 고체는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고 어떤 고체는 전기가 안 통하느냐는
그러니까 이런 그 에너지띠를 전자가 어떻게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금속이라고 했는데 금속은 어떤 거냐면 이 에너지띠를 전자가 채우는데 여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밴드의 중간까지만 채우는 거죠. 그 이렇게 놓으면 여기 요 맨 위에 있는 전자들이 제일 어디로 가기가 쉽죠. 왜냐하면 제일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조금만 충격을 가해줘도 이제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옮겨가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게 옮겨갈 상태들이 위에 많이 비어 있죠. 그럼 이제 다른 상태로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막 그 다른 상태로 간다는 얘기가 결국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기를 잘 통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전기가 전혀 안 통하는 물질은 어떤 거냐면 이 전자가 어디까지 차 있냐면 요 밴드 끝에까지 딱 채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상태는 그 에너지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무슨 자극을 가해서 이 전자를 어딘가 딴 데 갈라 그래도 가려고 하면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면 큰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 정도의 큰 에너지를 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전압을 걸든지 큰 충격을 가지 않는 이상 요 안에 있는 전자는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페르미온이라 그랬죠. 그래서 파울리 베타울리가 적용해서 이 차 있는 전자 상태로는 다른 전자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 있어야만 갈 수 있는데 그 비어 있는 상태가 너무 멀어서 이제 전기가 그러니까 안 통하게 된다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이 세상에 물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그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 이런 구조에서 이 전기가 안 통하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그 구조 중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거를 이제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러니까 요 폭이 좀 좁아요. 그러니까 요 그 두 에너지 띠 사이의 차이가 좁아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이렇게 여기로 뛰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가 조금은 흐른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도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렇게 이 물질, 특히 고체의 성질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게 양자역학이 1920년대 말쯤에 완성이 됐으니까 193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쭉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 특히 고체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었는데 그 이해 와중에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반도체라는 게 뭐 한번 그냥 새로운 안 다뤄본 물질이니까 연구는 하지만 그거 어디 쓸모 있겠냐라고 그 이제 많이 이제 푸대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꾸준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그렇지 이제 재미있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반도체가 이제 그 대표적인 반도체가 여기 있는 그 실리콘 같은 건데 실리콘은 이 탄소하고 똑같이 이제 체외각의 전자가 4개가 있어서 이것들끼리 서로 공유를 해버리면 이 돌아다닐 전자들이 보통 없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불순물을 넣어줍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앤티몬이나 비스무트 같은 거를 넣어주면 여긴 보론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자가 하나 없는 거를 넣거나 전자가 하나 많은 거를 넣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요 넣은 것 때문에 요 에너지 띠 구조의 변화가 생겨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 전자가 여기까지 더 차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전기가 잘 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적당히 잘 섞으면 이게 도체처럼 이제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활용하면 내가 그러니까 전기를 잘 흐르고 안 흐르고 하는 걸 제어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또 이 제어할 수 있는 성질 때문에 이제 이걸 활용하면 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었고 그 결과 나온 것들이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 거였죠. 그 트랜지스터는 이제 그런 그 전기 흐름을 제어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전기 신호를 증폭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쭉 계속 발전이 돼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문명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순수한 실리콘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적당히 불순물 넣고 굉장히 다듬어서 지금 이런 엄청난 이제 이게 굉장히 작은 칩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 수많은 트랜지스터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컴퓨터도 만들고 이 지금의 이 컴퓨터 문명, 그걸 넘어서 이제 디지털 문명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그 20세기에 이제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 이제 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알아낸 것들, 놀라운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그 아까 원자들끼리 그 전자를 공유해서 이제 분자를 이룬다 그랬는데, 그럼 일단 분자가 되고 나면 그 분자들끼리는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느냐? 어, 약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자들도 우리가 온도를 충분히 낮추면 고체로 바뀌는 거죠. 기체가 아니라. 근데 이게 대부분 이런 금속이나 그러니까 이런 결정 고체, 뭐 세라믹이라든지 뭐 바위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이 어는 점, 녹는 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죠. 예, 그게 이제 이 분자가 공유 상태로 되면서 분자들 사이끼리는 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큰 힘은 작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힘이 완전히 작용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이 분자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성 분자와 이제 무극성 분자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전자를 공유해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 대표적인 그 극성 분자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H2O. 그 H2O는 이 수소와 산소가 전자를 공유하는데, 산소는 그 체외각 전자가 6개가 있죠. 근데 6개 중에 그러니까 4개는 이미 자기 스스로 짝이 맺어져 있고, 나머지 2개가 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1개씩 해서 공유를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전자 2개를 공유하면 그것들이 서로 전자들끼리는 또 밀어내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최대한 멀리 가서 서로 이렇게 배치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전자쌍이 4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산소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전자쌍 4개가 있는데 서로 최대한 멀어지려고 하면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정사면체 꼭지점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4개가. 그러면 정사면체 꼭지점이니까 반드시 그럼 그 수소 원자 2개는 정사면체 꼭지점 중에 2군데 가서 돼 있어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한쪽에 이렇게 몰려가는데, 근데 이 수소 원자는 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양전기를 가진 이제 핵도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분자 전체로 보면 이쪽에 약간 양전기가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음전기가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전자기력,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전기 쌍극자라 그러는데,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자기력이 조금 작용하게 돼서 그런 게 안 일어나는 분자, 그걸 이제 무구성 분자라 그럽니다. 그거보다 약간 더 강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분자들끼리 섞어 놓으면 이 분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수소가 있는 이쪽 플러스 전기를 띤 놈은 이 수소가 안 붙은 쪽, 그런 쪽의 산소에 이제 물 분자에 자꾸 가까이 가려 그러고, 이제 이런 성향이 생기는 거죠. 다 모두게.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더 붙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공유 결합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어쨌든 그 힘이 작용하니까 이걸 이제 수소 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이 수소 결합이 강하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물의 아주 고유한 성질들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얼음이 될 때도 이렇게 이 육각형 결정 같은 이제 특이한 이렇게 정해진 모양으로 결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저런 수소 결합 때문에 일어나는 또 특이한 현상으로, 그러니까 물은 이 4도, 그러니까 온도가 4도일 때 이 밀도가 제일 높아지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부피가 줄어들고, 거기서부터 다시 온도를 더 내리면 보통의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부피가 주는데, 물은 고체가 되는 게 저게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할 때 저 수소 결합에 맞춰서 배열을 해야 돼서 되레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물은 얼어서 고체가 될 때 이 부피가 늘어나는 정말 그 특이한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죠. 자,
이런 극성 분자 말고 무극성 분자 사이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고정된 전기 쌍극자는 없지만 이렇게 그 전자들이 이제 한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근처에 가면 약간의 그 전기 쌍극자가 유도가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의 작용으로 이제 약간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통 이제 반대 발스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저런 힘들은. 근데 어쨌든 저런 게 작용해서 약간의 힘은 작용한다. 뭐 이 정도로 이제 그 분자들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나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제 원자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원자들이 이제 분자는 왜 만드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많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보는 물질들 같은 거 어떻게 만드는가 등등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복잡한 현상 또 이해할 수 있는가, 뭐 그래서 뭐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 생명체에도 그럼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가 이걸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이 수소 결합이 이제 그런데도 생명 현상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물은 수소 결합 때문에 이제 독특한 성질들을 많이 이제 가진다 그랬죠. 근데 이 생명과 관련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 같은 경우에도 70% 가까이가 물이죠. 그 물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의 단백질, 이제 이 탄소 화합물들이 화학 반응을 이제 그 안에서 하는 거죠. 만약 물이 없었다면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명의 용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생명의 용매가 되는데 그 어떤 그 성질이 중요하냐? 그래서 첫 번째 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흔하다 그런 거죠. 이 우주에 보면 이 그러니까 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CNO, 탄소, 질소, 산소 굉장히 많은 원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산소와 수소가 모인 굉장히 흔한 거고 그 흔한데 또 이게 극성이어서 끓는 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보통 분자들보다 굉장히 그 높은 끓는 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게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반응이 일어나려면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데 그 온도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상온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액체로 남아있는 분자로 된 물질이 많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유기물들은 그보다 훨씬 그 끓는 점이 낮아서 온도가 높으면 다 기체 상태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끓는 점이 높아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극성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물질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 생명의 이제 용매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우리 몸의 이 세포를 들여다보면 그 이 세포 안에 그 생명의 정보가 어디 들어있냐면 이 DNA에 들어있죠. 여러분들 그 DNA가 이제 어떻게 정보를 기억하나? 염기쌍으로 이렇게 이제 이 염기쌍에 있고 그 배열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항상 특정하게 이렇게 붙죠. 그래서 아데닌은 티민에 붙고 뭐 시토신은 구아닌에 붙고 이렇게 딱 붙는데 왜 하필 그럼 이렇게만 붙느냐? 근데 그게 요 분자들을 보면 그 거기에 이제 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두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데닌하고 티민은 두 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극성 맞춰서 붙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세 개가 돼서 그러니까 요렇게는 붙을 수 있어도 요렇게 크로스로는 이제 못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DNA가 이렇게 이 생명의 정보를 이게 기억하는데, 그 저장하는데 바로 이 수소 결합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에서 나오는 빛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양자역학이 이제 탄생했다라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이 양자역학이라는 걸 통해서 왜 물질이 빛을 내는가를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원자의 특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면서 그 과정에서 이게 그 전이라는 게 다 전자기력의 작용으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든 원자나 분자는 이제 그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파장의 빛들을 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고요한 선 스펙트럼들을 다 내고 그 다음에 빛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이 스펙트럼을 가진 빛들, 그러니까 파장의 빛들만 이제 잘 흡수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그 금속같이 아예 전자가 너무 많이 공유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모든 종류의 빛을 다 이제 흡수하거나 반사를 해서 빛이 투과가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빛과 물질의 다양한 이 상호작용을 이 양자역학은 다 잘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태양에서 보면 태양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이 뜨거운 물체에서는 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이 뜨거운 물체에서는 전자들이 안정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난리 난 전자들이 내는 빛은 온갖 종류의 전자기파를 다 내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럼 태양에서 이런 빛을 나오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활용하는 그 전자기파 때를 과시광선이라 그러죠. 근데 보면 태양에서는 과시광선 말고 이렇게 그 적외선, 자외선의 영역에서도 전자기파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왜 하필 여기 요 영역을 쓰느냐는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대답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예. 근데 그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는 걸 이용하는 게 좋긴 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이제 광합성을 하는데도 보면 그러니까 그 광합성은 빛을 흡수하는 거죠.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유기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하는 일들이 이제 엽록소라는 거대 분자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엽록소가 이렇게 그 흡수하는 빛을 보면 크게 두 파장대에서 빛을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파장이 이제 긴, 이게 붉은색 쪽이죠. 그 다음에 파장이 이제 짧은, 이제 파란색 쪽. 양쪽에 빛을 흡수하고 가운데 이 녹색 빛은 흡수를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다 녹색으로 보이는가 하는 이유죠. 녹색은 흡수를 안 하고 반사를 내보내니까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흡수를 하고. 근데 그 과시광선 영역에서 어쨌든 흡수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큰 단서가 뭐냐면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대부분 살았어요. 그러면 그 광합성이라는 것도 물속에 있는 생명체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럼 그 광합성을 하려면 그 물을 통과해서 들어온 이제 빛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이게 높은 건 흡수를 잘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때 있는 것만 흡수를 잘 안 해요. 나머지 적외선 같은 거나 이 자외선 영역, 그 짧은 자외선 영역 하면 물에서 다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을 통과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근데 놀랍게도 요 영역은 물속으로 잘 뚫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시광선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저 가시광선 영역이 물속을 잘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던 생명체가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 빛을 이용하도록 진화를 할 수밖에 없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이 이제 선택된 걸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안에 물이 들어있고 물 속에서 눈이 처음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보려면 물을 투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자기파 영역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많이 벗어난 영역권은 이제 활용을 못할 거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태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영역이 또 거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수업에서는 이 양자역학을 가지고 우리가 원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또 이 주변에서 보는 물질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나라는 이 대단히 어려운 주제를 이제 다뤄봤습니다. 아마 이거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거의 이게 뭐 그 히말라야 한번 갔다 온 이제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양자역학 자체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원자나 물질을 설명하는 것도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설명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20세기에 이런 이제 물질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물리학 다음에 과학의 연구라는 것이 그 결국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문명에 이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그 중요한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름 열심히 좀 설명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다 이해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흐름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게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힘든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